물질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순물질이고요. 하나는 혼합물입니다. 여기 단어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고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종류의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 그것을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순물질을 그냥 무작위로 예를 들어보면요. 물, 그리고 소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 그리고 과산화수소, 오존, 철, 뭐 등등 너무 많아서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이고요. 그럼 혼합물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소금물. 자, 소금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소금과 물의 합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순물질이고 물도 순물질인데 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기 때문에 소금물은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미숫가루를 물에 타거나 우유에 탈 수 있죠. 그럼 미숫가루물이라고 할까요? 미숫가루물. 그럼 여기는 미숫가루와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 상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공기도 혼합물입니다. 공기에서 가장 많은 게 질소, 그리고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또 더 다른 기체들도 있지만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네, 그렇게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 그것을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요. 성질이 정확하게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나 밀도와 같은 것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질의 특성이 정확하게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밀도와 같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니까 혼재하게 되겠죠.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녹는 점이 달라질 수 있고요.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미숫가루를 우리가 타서 먹을 때 묽게 탈 수도 있지만 짙게 탈 수도 있고요. 소금물을 만들 때 덜 짜게 만들 수도 있지만 더 짜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혼합하는 비율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라는 것은 혼합물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숫가루에는 미숫가루의 맛도 나지만 물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물 속에는 소금의 짠맛도 있지만 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혼합물은요.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순물질을 또 두 개로 나눈대요. 이렇게 원소와 화합물로 나누고 혼합물을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눈대요. 자, 순물질이 원소인 순물질은 어떤 게 있냐면요. 말 그대로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을 우리는 원소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혼원소 물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호던소 물질 원소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을 말해요. 그런데 원소든 화합물이든 공통점이 있다면요. 하나의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우리가 순물질은 여기 성질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준다면 하나의 화학식으로 표현 가능. 네, 아래에 있는 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원소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 여기 산소는 O2, 구리는 Cu, 철은 Fe, 은은 Ag, 금은 Au 이렇게 하나의 원소 기호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리고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물은 H2O, 이산화탄소는 CO2, 염화나트륨은 NaCl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들어가 있지만 결국 하나의 화학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혼합물도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누는데 균일 혼합물은요. 섞여 있는 정도가 아주 균질하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요.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 그리고 불균일 혼합물은 네, 말해서 알 수 있듯이요. 네,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나요? 여기 호단수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한 종류의 원소로 된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하나의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화합물이, 그러니까 두 종류의 순물질이 섞여 있네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흰색과 빨간색이. 그런데 어때요? 이거 지금 되게 고르게 섞여 있는 걸로 선생님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면 균일 혼합물, 불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혼합물은 화학식 2개 이상으로 쓰일 수 있겠죠. 그냥 보통의 예만 좀 들어보면요. 반합물에는요, NaCl 그리고 MgCl2, 제일 많은 건 물이었겠죠. 물.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무기 염류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화합물. 그쵸? 여러 개의 순물질이기 때문에 이 바닷물은 혼합물인데, 바닷물이 매우 균일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토마토 주스를 갈았을 때 막 오래 둘 필요도 없죠. 한 10분도 아니에요. 한 3분 정도만 지나면 층이 갈라지는 것 본 적 있습니까? 네, 여기 되게 밀도가 작은 껍데기 부분이 이렇게 좀 짙은 껍데기 부분이 남고요. 여기는 약간 맑은 노란색으로 생긴 물들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얘는 여러 개의 성분이 불균일하게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밀도가 다르죠. 각각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밀도 차를 가지고 이렇게 두 층이 분리가 된 거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불균일 혼합물에는 흙탕물도 있고요. 주스도 있고 암석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암석을 잘 관찰해보면 물론 좀 균일하게 생긴 암석도 있지만 대부분의 암석들은 흰색 부분, 검은색 부분, 반짝거리는 부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불균일 혼합물에 섞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식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화합물과 아세트산이죠. 네, 아세트산과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혼합물이고 또한 균일 혼합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 마찬가지 균일 혼합물이에요. 네, 그럼 방금 우리 끓는 점, 녹는 점, 밀도와 같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네, 물질의 특성은 명사로 봐주시면 되고요. 물질의 특성이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중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특성은 물질마다 다른 거예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왜냐하면 물질이 가진 고유한 성질이니까 물질마다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물질의 종류를 구별하는데 물질의 특성을 이용합니다. 같은 물질이라면 양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의 끓는 점은 몇 도씨예요? 100도씨죠? 근데 라면 하나를 끓일 때나 두 개를 끓일 때나 세 개를 끓일 때나 물의 온도는 모두 100도씨에서 끓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끓는 점과 같은 것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이 물질이 순수한 순물질인지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가 되겠죠. 자, 물질의 특성의 그 예에 방금 얘기했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도 들어가지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질들 있죠. 겉보기 성질들, 색깔, 냄새, 맛과 같은 겉보기 성질도 그 물질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잘 녹는지, 물론 용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물질은 물에 얼만큼 잘 녹는지, 예를 들어서 알코올에 얼마나 잘 녹는지 그런 것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도도 마찬가지 그 용질의 특징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겉보기 성질은 어떤 건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물질의 특성이 왜 아니냐면 얘네들은 모두 양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관계 있다? 그러니까 양이 달라지면 그 수치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양이 달라졌을 때 부피, 양 많아지면 부피도 커지죠. 양이 많아지면 질량도 커지죠. 그 다음에 열이 많으면 온도도 높죠. 그리고 길면 길이가 길고 넓으면 넓이가 넓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에 상관이 있는 값들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물질의 특성이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 다시 짚어볼게요. 겉보기 성질인 색깔, 냄새, 맛과 그리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네, 방금 우리가 봤던 순물질과 혼합물, 그죠? 순물질과 혼합물은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요.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정확하게 하나로 나타나게 될 건데 혼합물은 두 가지 물질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겠죠. 따라서 순물질은 녹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이 녹는 점이 뭐였어요?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냐 아니면 일정하지 않냐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고체와 액체 혼합물의 끓는 점을 보려고 하는데 고체와 액체 혼합물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금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금이 고체고요. 그리고 물이 액체였기 때문에 둘의 혼합물의 끓는 점을 확인해 보면 일단 대조군으로 물을 끓는 모습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근데 소금을 탄 후에 이를 끓여봤더니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끓는 동안에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왜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까요? 네, 계속 농도가 증가할 거잖아요. 물은 증발하니까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증발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끓음을 방해하는 정도가 점점 커질 거예요. 따라서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끓는 점도 끓는 동안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체와 액체 혼합물의 끓는 점에서는 순수한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특징을 이용하면 우리가 요리할 때 응용을 할 수 있죠.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빨리 익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엔. 왜 빨리 익을 것 같냐면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수 있죠. 또한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게 되면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집니다. 그럼 끓는 점이 높아지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라면이 익어서 더 맛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더 높은 온도에서 익으니까 잠시 익히면 다 익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 혼합물의 어는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이 대조군으로 물은 이렇게 얼기 시작하는 때가 한 0도씨쯤에서 얼었어요. 매우 단순하죠. 근데 소금을 넣었단 말입니다. 여기 고체 플러스 액체니까 소금 플러스 물이 되었다. 혼합물을 얼렸더니 어떻게 돼요? 어는 것도 방해합니다. 누가? 소금이 방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수한 물은 바로바로 0도가 되면 육각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데 순수하지 않은 소금이 이렇게 불순물로 작용한 물은 육각구조를 형성을 할 때 소금에 있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굉장히 방해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방해를 하니까 여간에서는 잘 얼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얼기 시작하는 온도도 굉장히 낮지만 언 후에도 계속 농도가 높아지겠죠. 소금물의 농도가. 왜냐하면 일부 물이 얼기 시작할 거니까. 따라서 계속 온도가 낮아지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예로는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과 같은 제설제를 뿌려서 도로가 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오기 직전이나요. 눈이 예고가 될 때 이렇게 도로에다가 소금과 비슷한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을 뿌립니다.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게 되면요. 물이 육각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럼 더 낮은 온도에서 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염화칼슘의 온도가 한 마이너스 50도씨가 되면은 언데요. 염화칼슘 플러스 물은요. 근데 우리 물 같은 경우는 0도만 되면 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오늘이 마이너스 10도였어요. 그럼 순수한 물이라면 우리 동네는 빙판이 돼야 되지만 이렇게 염화칼슘을 뿌린 물이면 마이너스 50도가 되어야 얼기 때문에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일 땐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가 있겠죠. 그런 예를 들어볼 수 있고, 또한 겨울철에는 자동차 엔진을 식힐 수 있는 냉각수가 필요한데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필요하죠. 근데 겨울철에는 냉각수가 언단 말이에요. 그냥 만약에 순수한 물만 존재한다면, 따라서 겨울철에는 자동차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냉각수 속에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부동액은 잘 얼지 않도록 넣어주는
네, 물질을 부동액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질을 첨가하게 되면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빨리 어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인데요. 이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은 뭔가 불순물이 섞이잖아요. 그러면은 녹는 점은 낮아집니다. 각 선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자, 지금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순물질이죠. 그 다음에 파라다이 클로로벤젠도 순물질인 화합물입니다. 그럼 이런 두 나프탈렌과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이 여기 존재해요. 선생님 별로 친 게 각각 순물질인 때예요. 근데 둘을 섞어서 가열을 시켰더니 녹기 시작하는 온도가 더 낮은 곳에서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녹기 쉬워졌다라는 거죠. 녹는 점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낮은 온도에서 여기에 보시면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녹기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녹는 동안은 계속 온도가 높아지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을 녹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 이용하는 때는 언제냐면요. 땜납. 그러니까 납으로 전선과 전선을 잇는 그런 작업을 할 때 너무 안 녹는 금속이면 실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납과 주석의 혼합물 상태를 땜납으로 만들어버리면요. 녹는 점이 낮아서 쉽게 녹습니다. 또한 퓨즈는 네,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과전류가 흐르면 여기 있는 가느다란 이 전선이 끊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느다란 전선 같은 경우에는 네, 땜납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납과 주석이 혼합되어 있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녹는 점이 굉장히 낮겠죠. 따라서 만약에 과전류가 흐르면 과전류라고 하는 거는 허용전류보다 더 큰 전류를 말합니다. 그럼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럼 저기 가느다란 퓨즈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퓨즈가 끊어지면 어떤 게 좋냐면요. 네, 과전류가 흐르면 전자제품이 망가질 수도 있으나 퓨즈가 자체적으로 먼저 끊어져 버리면요. 전자제품은 안전하고 퓨즈만 갈아주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 소금물이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까닭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소금 분자가 아니죠. 소금 결정이 물의 기화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순수한 물은 증발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증발되기가 어렵대요. 왜 증발되기가 어렵냐면 지금 증발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 소금이 가지 말라고 물 분자에게 좀 같이 있자 이렇게 붙잡으니까 네, 좀처럼 끓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끓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이 물의 기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소금물은 물의 끓는 점이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또 끓는 동안 물이 기화하기 때문에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져서 그 효율은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끓는 점과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볼게요. 끓는 점은요, 일단 이 점은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냐라는 거죠. 끓는 시점, 끓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네,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열을 가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온도 변화를 멈추고 네, 끓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해요. 이 끓는 점은 앞에서 얘기했던 물질의 특성 중 하나였어요. 물질의 특성이 어떤 뜻을 가졌죠? 물질의 특성? 어떤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말했습니다. 그럼 그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물질의 특성인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게 되면 물질마다 입자 사이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입자 사이 인력이요. 크면 잘 끓을까요? 잘 끓지 않을까요?
네,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크다는 얘기는 서로 아주 끈끈하게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끊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입자 사이의 인력이 높으면 끓는 점도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이 같은 물질의 경우는 물질의 특성이 같기 때문에 네,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질의 종류와 끓는 점을 살펴보니까 여기 둘 다 알코올이긴 해요. 에탄올도 메탄올도 알코올인데 에탄올과 메탄올은 네, 확식이 다르고요. 서로 다른 알코올입니다. 네, 그럼 이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3도니까 어디에서 실험을 하든 같은 기압 하에서 존재한다면 온도가 높아지다가 네, 약 78.3도쯤 되면 끓기 시작하고 그 온도가 유지가 되죠. 메탄올의 끓는 점은 64.6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메탄올의 양에 상관없이 메탄올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64.6도고 상태 변하는 동안 64.6도가 유지될 거예요. 자, 오른쪽 볼까요? 물질의 양과 끓는 점. 물질의 양이 많으면 끓는 점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네, 잘못된 물음이었죠. 네, 물질의 양과 상관없이 끓는 점은 일정합니다. 따라서 물질의 양이 많아도 적어도 끓는 점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니까 5ml 에탄올, 10ml 에탄올 둘은 양이 다르죠? 그럼 어떤 점이 달랐었나요? 10ml 에탄올은 끓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무려 한 4분이 지나서야 끓기 시작을 했고요. 5ml 에탄올은 2분이 지나서 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의 양의 차이는 끓는 점이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끓는 점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한 물질, 우리 입자 사이 인력이 약한 물질은 주로 기체가 그랬죠. 네, 입자 사이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 인력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비교적 낮음. 기체가 끓는 점이 얼마나 낮냐면요, 상온에서 이미 끓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5도씨에서 기체라는 얘기는 이미 끓어 있는 것. 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강한 물질은 고체 같은 것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고체. 입자 사이 인력이 강한 물질은 인력을 끊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어떤 게 예가 들어볼까요? 네, 철, 구리 같은 것들은 굉장히 끓는 점이 높죠. 네, 고체이기 때문입니다. 인력이 너무 강해서 끓기 힘든 거예요. 네, 물과 에탄올 중에서는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을까요? 네, 물입니다. 물은 100도씨고요. 에탄올은 약 78도씨 정도가 되는데 끓는 점을 비교하게 되면 아마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나중에 물이 끓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에탄올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이 약하다는 얘기는 에탄올 분자는 더 적은 에너지만 줘도 분자 사이의 인력을 쉽게 끊을 수 있는 녀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탄올의 끓는 점은 물보다 낮다. 네, 외부 압력에 따라서도 끓는 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거 아닌가요? 네, 물질의 특성이에요.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압력이 1기압으로 일정할 때 끓는 점이 100도씨였던 거고요.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이지만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압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기준 끓는 점은요,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대기압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보시면 액체 끓는 점은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물인가 봐요. 압력이 1기압일 때 100도씨에서 없네요. 네, 끓는 점이 100도씨예요. 여기 좌표를 따라가 보니까. 근데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낮아지고요.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 원리는 생각해보면 간단한 게 압력이 엄청 이렇게 높아요. 대기압이. 그럼 얘가 기화가 될 수나 있겠어요? 기화를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꾹꾹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기화가 힘들다. 언제요? 대기압이 너무 크면, 대기압이 너무 높게 형성되면 기화가 힘든 겁니다. 그럼 기화가 힘드니까 끓는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이 메커니즘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럼 두 번째 역으로요. 기압이 만약에 1기압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아주 느슨하겠죠. 그럼 느슨하니까 얘네들이 쉽게 이렇게 증발하거나 끓어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압이 낮았더니 우리를 누르는 게 없네. 그럼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누르는 게 없으니까 기화가 쉽다. 그럼 기화가 쉽다는 얘기는 쉽게 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쉽게 끓는다라는 말은 끓는 점이 비교적 낮다. 이렇게 여겨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을 좀 종합해보게 되면 압력과 끓는 점은 비례관계, 그죠?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도 높고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도 낮다. 대기압이 높으면 끓는 점 높고 대기압이 낮았더니 끓는 점이 낮다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시면서 아래 표를 봅니다. 압력이 높아졌을 때 끓는 점이 높아지는 사례는 우리 집에 있는 압력밥솥에 비유할 수 있고요.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지는 것은 산에 올라갔을 때 쌀이 설익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면요. 원래 대기압에다가 이 압력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꽉꽉 누르니까 물이 쉽게 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가열하고 있죠. 그럼 계속해서 가열을 하면 열이 어디 가는 거는 아니에요. 따라서 상태 변화를 못하니까 계속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여기 있는 온도가. 따라서 물이 120도까지 올라가다가 120도쯤 되면 그때 물이 끓기 시작한대요. 따라서 압력밥솥은 내부 압력이 높아 물이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 기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온도에서 밥을 익혀서 밥이 더 맛있기도 하고요. 밥이 더 빨리 되기도 합니다. 근데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겠죠. 또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데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요. 쌀이 설익어요. 설익는다는 얘기는 거의 생쌀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이유는 기압이 낮아서 물이 쉽게 끓습니다. 따라서 100도가 안 됐는데도 끓기 시작하고 그 온도에서 더 높아지질 않으니 낮은 온도에서 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쌀이 설익는다라는 거. 네, 우리 주변에 끓는 점을 이용한 예는 굉장히 많아요. 그냥 끓이면 다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식용유는요, 물보다 끓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160도 이상, 약 200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선생님이 계란 후라이를 할 때 식용유가 팔에 튀면 엄청 뜨거워요. 물이 튈 때보다 더 뜨겁다는 것이 체감이 되거든요. 네, 끓는 점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끓는 점이 높은 식용유는 튀김 만들 때 맛있게 만들 수 있죠. 높은 온도에서 익으니까. 그리고 액체 질소는요, 상온에서 액체 상태고 바로 기체가 되기는 하는데 상온에서 그 액체 상태일 때 마이너스 196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 끓는 점이 매우 낮으니까 상온에서는 마이너스 196도에서 얼른 기화를 해버리겠죠. 그래서 매우 낮다 보니 세포나 조직 등 생체 시료의 냉동 보관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윤활유 같은 경우에는 바퀴와 바퀴 사이에 연결하는 거 있죠. 왜 어떤 문을 열고 닫을 때 삐그덕 소리 나지 말라고 발라주는 기름을 윤활유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윤활유는 꼭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차 안에 있는 윤활유 같은 경우는요. 차 내에 엔진의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끓는 점이 낮은 이제 윤활유를 쓰게 되면요. 기화돼 버리겠죠. 그러면 뭔가 마모가 된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윤활유로 쓰는 액체는 엄청 끓는 점이 높은 것을 사용을 하면 좋다. 그리고 암모니아 기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유가 상온에서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끓는 점이 마이너스 33도씨라서 마이너스 33도씨 이상만 되면 지금과 같은 상온에서는 바로 기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서 쉽게 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얼음 공장에서 냉매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럼 쉽게 기화하니까 우리 기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죠. 네,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럼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은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죠. 따라서 냉매로 잘 이용을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부탄가스 있지. 뷰테인가스. 부탄가스, 뷰테인가스는 끓는 점이 0.5도라서 만약에 이런 봄, 가을 그리고 여름철에 이런 부탄가스를 사용을 어디죠? 버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여기 이렇게 버너가 있고 네, 여기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생겼나요? 네, 이렇게 생긴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뷰테인 가스를 이런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캠핑을 갔는데 그날 온도가 마이너스 5도씨였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부탄가스를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탄가스는 끓는 점이 0.5도씨인데 오늘 온도가 마이너스 5도씨면 끓질 않는 거죠. 기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기화 상태의 연료를 쓰는 뷰테인가스는 사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겨울철에 캠핑을 할 때는 뷰테인 대신에 이소뷰테인, 아이소뷰테인을 이용합니다. 아이소뷰테인은 끓는 점이 무려 마이너스 11.7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도씨 같은 데서는 거뜬히 기체인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